해왕산업 석유화학 1공장 PTA 공장장 송병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석유화, 화학 반응, 분리, 그다음 수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화학 공장에 들어온 지 약 3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새로 입문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처음에 들어왔던 신입사원 그때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화학 공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때 질문해 주시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이제 석유화학 화반응인데,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나무를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화학 반응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이 가져야 될 항목이 석유화학에 대한 화학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되살려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유화학 하면 이제 석유가 무엇인가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 석유는 여기 노천처럼 이렇게 지하에서 뿜어 나와가지고 가스 다 날아간 상태, 역청이라고 하죠. 이때 기원전 성경에 보면 노아 방중에 이제 역청으로 해가지고 배 누수되는 걸 메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유를 알고 있는 것들은 꽤 오래가 되었는데, 실제 화학 공장에 사용한 것은 1859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페트롤리움이라고 해가지고 돌기름, 동양에서는 돌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서양에서 이렇게 문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부터 동서양 석유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고 각기 사용하고 있었다고 사용했습니다. 석유가 맨 처음 사용되는 방수용으로서 이제 배라든지 건물 지었을 때 이제 배수, 방수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들어오면서 석유를 불태워 보니까 일부 성분들이 불이 나더라 해서 등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불 있죠, 그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등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근대 석유는 미국에서 최초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59년에 아메리카에서 실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석유들은 노천에 있는 석유들을 정지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채굴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 미국에서 최초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이 석유가 지하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대기 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석유가 처음 땅 속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석유가 아까 등불을 대체제로 사용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벤츠입니다. 벤츠 회사에서 이거 옛날에는 등유라 해가지고 등유만 사용하고 휘발유는 다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휘발유를 개발을 해보니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등불에서 연료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같은 거대 산업의 연료로서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1859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땅속에 한 200m 정도 하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석유가 땅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스피드보드 요거거든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검은 황금 시대를 미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이용해서 아까 다이콜라가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1900년대에 자동차 연료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실제 이때는 너무 비쌌어.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장난감 비슷하게 사람들 태워서 이동하는, 단거리 이동하는 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부분 차들이 마차지에, 마차 옆에 자동차가 조그맣게 단위로 이동이 되다가, 미국에서 포르사에서 컨베이어 시스템 하면서 저가에 자동차를
컨테이너 시스템에서 판매가 되지. 그래서 대중화되면서 석유가 이제 연료로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서 이렇게 석유가 그 자동차 연료로서 사용됨으로써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을 해주는데, 프랑스 전선에 독일이 침공하니까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말이라든지 기차로 보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장군이었던 사람이 택시가 있지 않느냐, 택시에 군인들을 싣고 프랑스 전선으로서 독일군 이송을 할 때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석유가 자동차의 이제 활용도가 이제 증가되면서 석유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1885년도부터 쭉 해서 1939년도 제트 엔진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송 부가세의 변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석유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연료로 개발이 되면서 석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럼 이 석유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음물에서 연료로 사용되었고, 본격적으로 석유로부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석유를 사용한 것은 1934년도에, 석유라는 것은 여러분 혼합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메탄, 에탄, 프로판, 프로필렌 해가지고 혼합물이 섞여 있어서 화학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때우는 연료로 사용했었는데, 이때 이제 분별 정리를 해가지고 열을 가하면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혼합물들이 분리가 되는 게 1933년도에 석유 정제법이 개발되면서 각각의 화학물들을 이용한 화학 반응, 화학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는 그냥 연료에서 난방으로 많이 사용되고, 중간에 있는 C2라는 C4 화합물들은 휘발유, 연료로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로 이제 분리되면서 석유의 활용도가 화학 반응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로부터 이제 혼합물을 분리를 해가지고 화합물이 되었는데, 이 화합물들을 촉매라든지 압력을 변화시키니까 이 반응을 하더라. 새로운 물질들이 형성이 되더라. 그때 처음 생긴 게 톨루엔 TNT 폭탄 제조에 사용이 되면서 석유가 단순히 연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화학 제품으로 가능성이 있더라.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들을 연구를 하고 반응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나일론이라든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비료등이 30년대에 이제 석유 정제와 함께 석유화학이라는 게 태동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석유를 통해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 퍼진 것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석유 화학 제품이 절연체라든지 여러 개 폴리에스틸렌을 통해서 절연체라든지 사용됨에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제, 플라스틱, 합성고무, 화학 비료 등 다양한 분야로서 석유 화학 제품들이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석유화학 제품들의 상업화는 그 당시에 1920년대에서 7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 반응을 통해서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테르, PVC 이런 것들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이미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PTA,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한 PTA, 석유 공장에 그것은 1950년대, 60년대에 이미 개발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폴리에스틸렌, 프로필렌이라든지 여러 합성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고업성 수지들 해서 1990년대 이전에 70년대에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이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고 통일이 되고 사람이 보강을 하자 해서 운이 좋게 70년대 개발된 제품들이 저희들
쪽에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70년대에 모든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석유가 맨 처음에 이제 사용된 것은 수송이라든지 연료로서 난방, 연료로서 사용되었고, 발전, 화학으로 이제 1930년부터 사용이 되었고, 실제 석유의 제품 중에서 화학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 8%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가 우리 생활의 그 모든 변화를 잘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옷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저기 플라스틱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석유화학 제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C1, C2, C3, C4, BTS라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화학 반응에 따라서 화학 제품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은 좀 특징이 뭐냐면 밸류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사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C 하나에 있는 C 하나 제품들, C가 두 개 있는 두 개의 제품들, 세 개 있는 세 개의 제품들 그렇게 PTA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PTA가 만드는데 PA에서 만들어지고 PTA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요 체인의 제품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 실제 C2, C3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BTS, C1으로 석유화학 체인에 의한 그 화학 반응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70년대까지 화학 제품들이 다 개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한 8, 90% 개발되어서 대한민국에도 이제 합성 섬유 화학 제품들이 수입이 됩니다. 기술들이 수입이 돼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이제 제2차 경제 개발 1966년에서 그 시기에 보면 경공업에서 출발해서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플라스틱, 석유화학 산업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생포의 그 석유화학 단지가 처음 형성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 석유화학의 발전이 울산에서 시작되었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장생포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보면 문화창고라고 있더라고요. 옛날 고래 잡는 그 봉투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가보시면은 전시관이 있어요. 네. 한번 좀 시간 됐을 때 한번 보시면은 석유화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들 태왕 산업은 1950년대 모집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석유화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 모집부터 시작돼가지고 모직의 원료를 아까 이 석유화학 제2차 경제개발 때 71년대에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울산 공장이 71년도에 그 모직의 원료를 생산되는 태왕산업이 육산되었고 대한항 석유75년대 인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석유 1공장, 97년도에 석유 2, 3공장이 형성이 되었다. 어찌 보면은 그 태광산업이 그 저희들 석유화학의 모태는 아니지만 그 석유화학의 발전과 같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 NCG 공장은 없지만 모집부터 출발해가지고 73년입니까? 장기. 어찌 보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태광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에서 맨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은 한 119조에서 수출액은 421억 불. 그 다음에 여수단지, 그 다음에 대산단지, 이 세 개가 석유화학의 이제 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울산 공장이 이제 컴플렉스 형성이 돼가지고 31개 공장이 있고 대산이 10개, 여수가 20개. 울산 여기가 석유화학의 그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석유화학 아까 이제 역사를 대충 훑어봤고 석유화학이라는 게 이제 뭐냐를 한번
봤고요. 석유화학에 있어서 울산 공장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석유화학 산업이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석유 제품을 아까 끓는 점에 의해서 제품들을 분리한 다음에 이 제품들을 중에서 이 등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전용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네, LPG 있는데 그 중에 납사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C2에서 C5 정도 되는 그 성분들을 다시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 화학 반응을 시키고 분류를 해서 아까 C2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에틸렌을 제품들은 주로 합성 수지,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프로필렌이라든지 부타디엔은 고무 있지 않습니까? 고무 밑에 이제 운동을 만드는 고무 있지 않습니까? 고무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들은 화학 섬유 제품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됩니다. 분자 구조가 좀 길기 때문에 유연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섬유산 많이 발전되었고, 기타 이제 그 에틸렌 다이클로라이드라든지 BCM, SM 이런 제품들이 기초화학 제품으로 사용되어서 이 석유로부터 아까 기초 유분이라고 하거든요. 납사를 중간 제품은 기초 유분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그 가공 산업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부터 화성, 고무, 정밀화학, 세제, 화장품, 첨단 소재 산업까지 화학 제품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궁금한 점 없지? 좀 졸리지? 그러면 화학 반응이지 않습니까?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제품들이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화학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은 물질이라는 게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자가 서로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서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화학 반응은 그 중에서도 이 분자의 전자들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화학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보면은, 여기 화학과 계십니까? 화학과, 화공과. 이 대학교 때 배우셨나요? 그 오비탈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자가 하나 있는 게 수소고, 두 개 있는 게 헬륨, 세 개 있는 게 리튬, 베라늄, 금소, 탄소, 질소, 산소. 전자 수에 따라서 화학물질이 갈리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니까 2s 1학년, 그다음 2s 궤도, 그다음 2p 궤도, 3p 궤도, 이 순서대로 전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소는 한 개니까 여기에는 이제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자기장 형성해서 두 개씩 들어가거든요. 전자가. 수소는 1s 궤도에 한 개, 헬륨은 두 개, 하나씩 들어가서 두 개, 그죠? 리튬은 두 개, 한 개, 네 개, 다섯 개. 탄소는 요거 먼저 들어가고 1s 먼저 궤도로 들어가고 2s 궤도에 들어가고 2ps는 여기 하나씩 들어갑니다. 질소도 하나. 산소는 그저 하나. 이게 왜 중요하니까 그 물질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 불안전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소 같으면 여기 두 개가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한 개가 있으니까 불안전해요. 그래서 수소가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화학 반응에서 수소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 전자를 주든지 아니면 받아서 H2 돼가지고 그지 전자 두 개 돼서 안정화 상태를 유지를 하든지. 대표적인 게 탄소지. 전자가 6개가 있는데 하나. 얘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지? 여기 한 개 들어갈 수 있고 반대 총 4개 들어가지. 그러니까 반응 전자고리가 4개가 되는 거고, 질소는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3개가 들어갈 수 있죠. 전자 3개를 받아가지고 안정하게 물질을 이루려고 하고요. 산소는 2개만 받으면 안정된 물질로 가니까, 그래서
반은 다리라고 했는데 두 개가 됩니다. 폴로니움은 한 개만 받으면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폴로니움, 브롬 같은 그 철과 원소들은 굉장히 화학 반응이 강합니다. 부식을 많이 일으키면. 그래서 이 전자 개념을 알면은 그 반응이라든지 그 물질 성질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내륨은 이제 전체 다 두 개씩 다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정돼서 불안성 기체라고 하지.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 그러니까 헬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물질은 안정이 돼 있고, 아까 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탄소, 질소, 산소들은 아까 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안정된 물질로 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 받으면은 안정된 물질로 가기 때문에 그 일가로 많이 많다고 해요. 산소는 아까 이야기했지. 두 개를 받으면은 안정된 물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단위가 두 개, 질소는 세 개, 탄소는 네 개. 그래서 화학 반응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전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안정된 물질로 가고자 하는 게 화학 반응의 이제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산소는 왜 두 개짜리냐? 왜 탄소는 4개짜리냐 했을 때 이런 그 전자가 안정된 그 궤도, 오비탈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개짜리가 모은 게 이제 1주기라고 하고요. 소가 요게 이제 3가 아까 다이개수 보면 됩니다. 그죠? 그게 4가 5가, 6가, 7가 이거는 불안성 기체 해가지고 안정된 물질. 그래서 아까 오비탈 구조에 들어가는 전자계수의 안정화대로 이렇게 전자계수의 형성이 돼가지고 이 주기율이 탄생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산소하고 황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름이라든지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이 전자계수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질들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은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대충 가져가겠다 하는 그 윤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은 좀 깨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자들의 이동인데 그 전자는 아까 오비탈 구조에서 안정된 물질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학 반응은 분자들의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소가 기는 2개 필요하고 수소는 1개 필요하니까 서로 이렇게 공유이라고 하면 됩니다. 서로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얘는 2개 필요한 걸 수소한 하나씩 받아가지고 지는 안정된 8개 형성을 내고 얘는 1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산소수 하나 받아가지고 2개 아까 본 것처럼 안정된 물질이 돼서 그래서 이 물질은 안정된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개수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일으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 둘, 셋, 4개고 옆에 붙었는 걸로 통해 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게 2개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에서 여기서 공유를 해서 좀 8개 해서 안정된 4개짜리 물질을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 부족하잖아요. 수소하고 반응돼가지고 메탄이 무슨 C 하나 수소 한 개짜리 수소 그래서 메탄이 형성이 되고 에틸렌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중 구조는 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에탄에서 에틸렌, 폴리머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 물질이 됩니다. 벤젠은 C가 이렇게 6개로 뭉쳐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 이라고 이 화학 구조, 그 전자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슬 구조, 그러니까 이중 구조가 없는 물질들은 탄이라고 붙일 거예요. 2개짜리는 그 메틸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한 개, C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는 그 석유화학, 아까 석유화학 제품으로부터 화학 물질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메탄올은 결국 알코올에서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형성이 이제 메탄올 해가지고 올 이렇게 따로 붙었고요. C2개짜리도 대기중이 많이 있는 거라고 방향제 물질, 이게 끓는 점이 한 35도 되니까 이미 C3는 프로토스 그 지방 덩어리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버터에서 C4개짜리가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얘네들은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 물질이고 아까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밑에 있는 제품들은 그러면 이 이름을 어떻게 짓지? C 한 개짜리는 메탄에 에탄프로판에 얘 앞에를 그리스 접두를 붙여가지고 펜탄이라는 것은 그 오란 숫자거든요. 그리스 펜타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국 분들 오각형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 접두를 따가지고 아래 물질들을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이런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화학 제품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른가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수소와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C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지 않습니까? 그지? 여기에 수소가 하나 들어가면은 C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에탄하고 수소 반응에서 분자 구조가 하나 깨지면서 메탄이 형성되는 걸 수소화 반응이라고 많이 이용을 하고 석유화 반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팔라듐이라는 촉매 하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화 반응은 수소화 반응은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을 수소화 반응이라고 하고 산화 반응은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산소가 들어가면은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 산소가 들어가면은 알데히드 하이드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카르옥실 에시드가 됩니다. 술 먹잖아요. 알코올.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 띵하지. 얘 띄워보겠습니다. 알데히드가. 그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이까지 분해가 되면은 다음날 깔끔한데 술 많이 먹으면 얘가 분해가 안 돼가지고 알데히드 이 성분이 머리를 좀 띵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렇게 실생활에도 화학 반응, 우리 먹는 음식에도 화학 반응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반응에 저희들 제품 PTA 제품, 테네프탈레 에이시드의 화학 반응을 기초로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는 간단한 반응들이 실제 석유화학 제품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또 반대가 PDH 공장 아닙니까? 그치? 수소를 빼가지고 프로필렌, 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을 만드는 반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지 탈수소와 반응이라는 게 에탄이 있는데 수소를 하나씩 빼면은 여기서 하나의 고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걔가 연결해가지고 부탄이 부틸렌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탈수소와 반응. 이것도 화학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반대로 물이 빠져나오면 탈수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소하고 OH가 결합해가지고 H2O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씩 비지 않습니까? 그지? 얘들이 보리를 형성돼가지고 에틸렌이라는 화학 반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형성되는 탈수 반응. 이것도 화학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는 탄소 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 결합하고 수소, 산소
이것들이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안전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 왜냐면 그 전자 구조가 비어있지 않고 다 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반응하기가 안전된 물질이니까 스스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반응시킨다면 안전된 물질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는 그런 안전된 물질을 깰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촉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촉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소모되지 않으면서 그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이 물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하고 화학 반응 시 반응에 필요한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낮은 에너지로 반응시킬 때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을 촉매라 반응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 공장에 거의 촉매 없는 공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반응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촉매를 통해서 반응이 그때만 일어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촉매는 고체 상태인데 보통 이제 액체 상태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액체 상태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그 반응 물질이 있으면은 리액턴트가 들어가가지고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에너지를 줘야 이 에너지를 극복을 해야 이렇게 안전된 물질로 형성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촉매한 물질을 넣으면은 이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에너지를 넣어도 반응이 형성이 되도록 하는 물질이 촉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 장벽이라고 하는데 다른 물들이 이만큼 필요한 에너지를 요만큼 에너지만 주면 이걸 극복하고 제품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낑낑낑낑거려가지고 제품 만드는 게 촉매는 그냥 그죠? 턴을 들어가지고 그냥 휘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생각하고 화학 반응에서 촉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석유화학 그 제품 중에 반응 공정은 80~90%는 다 촉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촉매는 되게 고체 성분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촉매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고체지 않습니까? 이게 제올라이드라든지 뭐냐면은 지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금이라든지 금속 물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촉매를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촉매는 먼저 이 제올라이트 속에 있던 백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응을 하려면 백금이 반응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물질이 흡착되고 그 촉매 표면에서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백금에서 떨어져 나오는 탈착 그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라는 건 뭐냐면 이 반응물이 동일 형상에 같이 있지 않다. 촉매 뭐냐니까 그 반응물들은 기체예요. 기체나 액체. 근데 촉매는 고체. 그러니까 반응물하고 촉매하고 성분이 다른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것은 얘네들은 기체나 액체고요. 반응물이고 여기 촉매라고 하면은 촉매에 단지체가 있고 거기에 백금이라든지 활성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체고 얘네들은 액체나 기체이기 때문에 그 분균일된 촉매라고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라는 촉매는 뭐냐면은 이 리액턴트도 액체 기체고 이 촉매도 아까 담지되지 않고 스스로 그 용매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반응물도 액체 속에 있고 이 촉매도 액체 속에 있는 걸 균일한 상태에 있다 해서 균일계 촉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응이 일어나는 게 결국 그 이 반응 점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
촉매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그 반응점을 고체에 이렇게 고착시켜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모지니어스는 지가 떠돌아다니면서 분자하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균일 촉매 반응이 이제 액체, 기체, 그러니까 촉매하고 반응물이 같은 상태를 균일계 촉매라고 하고, 불균일계 촉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촉매는 고체나 액체고 다른 반응물 기체나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붙이는 걸 헤테로지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니까 이제 반응이 설계를 할 때, 그죠? 이 고체 성분들은 패킹이 되잖아요. 패킹해가지고 반응이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패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매 속에 있어가지고 촉매하고 리액턴트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확 섞어줍니다. 거기서 이제 반응돼가지고 나오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서 배울 건데 이 반응이 설계가 세 개가 있는데, 이 화학과 있어요? 예. 반응이 세 개 있잖아요. 뭐지? CSTR 반응기, PFR 반응기, 배치 반응기. 예. 그 균일 촉매는 CSTR이라든지 배치 반응을 많이 이용을 하고, 배치 반응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섞이니까 통 안에 집어넣고 촉매하고 리액션 넣어가지고 막 휘저으면 온도 맞춰주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네들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촉매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PFR 반응기라고 해가지고 촉매를 고정해서 반응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아까 제품들이 이야기할 때 그 석유화학에서 화학 제품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촉매 반응으로 이루어져서 30년대에서 70년대 전체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있는 촉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30년, 40년대에 다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어디지? 중세 시대 때 뭐 이거 쓰면서 금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금속화. 그런 것처럼 이 화학 반응도 그 당시에 그냥 석유화학 제품이 있으면 촉매 이거지고 섞여가지고 내가 모르는 물질이 나왔네? 그럼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뭐다 하는 것처럼 석유도 좀 황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지 제품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촉매 원리입니다. 균일이 뭐냐면은 이 반응 물질하고 이 촉매들이 아까 같은 물질이 있다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막 섞으시다가 서로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산소에서 부딪혀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얘가 이 톨루엔에 전자를 줍니다. 받아서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C는 뭐 전자 바뀐 게 없고 얘와 얘가 전자를 주고 받아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균일 촉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헤테로시니에서 불균일 촉매라는 것은 이 담지체에 여기 백금이라든지 활성점이 있어요. 그 반응은 이런 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활성점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은 에탄하고 수소가 이 담지체에 흡착을 하고, 그 담지체는 탈착 역할을 해요. 흡착을 해가지고 이 활성점에 붙어서 지가 깨져가지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수소가 깨지지.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얘가 다시 탈착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먹잖아요, 그죠? 음식은 그 효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촉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그런 성분들이 효소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모형이 딱 맞는 곳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깨지고 떨어져 나오는 소화가 되는 그런 것도 촉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뜨는 광촉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질을 할 때. 그건 뭐냐면 이 촉매가 지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광촉매 자체에서 이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는 전자를 받고 어떤 물질은 전자를 줘가지고 전자 이동이 돼가지고 반응을 일으키고, 자기는 전자만 이동하는
그리고 촉매 아까 본인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반응에 참여하는데 변하지 않는 물질. 그래서 촉매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생활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응물이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있는데 뭐냐면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소가 이 투 스타트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촉매의 활성점, 그러니까 촉매가 산소가 촉매에 흡착을 하고 CO2도 흡착을 해서 흡착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흡착되어서 반응을 하고 탈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촉매가 이렇게 흡착을 해가지고 지금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프로덕트가 나오고 다시 탈착하는 과정.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헤테로지니어스 반응, 불길 반응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 반응, 그죠? CO2가 O2, 그러니까 CO2로 반응되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CO가 가스잖아요, 이제. 그 가스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네콤 형태의 이 방지체를 준비를 하고요. 이 방지체에 이제 백금이라든지 그런 촉매 성분들을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그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네콤 형태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체가 들어가서 나오게 만들어서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들어가서 반응을 해서 나와가지고 CO2로 해서 대기로 나가는 과정인데 실제 이 촉매를 안 넣으면은 이 반응이 350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800도씨에서 일어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촉매 역할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CO2가 CO2로 되기 위해서 이 촉매를 사용하면 아까 800도씨까지 필요한 그 반응 조건들을 낮추어서 350도에서 충분히 반응을 일으켜서 석유와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화학 성분들이 변하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촉매 성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 가면은 이 촉매들을, 폐촉매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부숴가지고 백금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데 이 무슨 반응에 무슨 촉매, 무슨 반응에 무슨 촉매 이 원리가 딱 있으면은 쉽잖아요. 내가 이런 반응을 원한다 그러면 이 촉매 딱 쓰면 될 건데 근데 없어요. 그 원리라는 게 없고 하여튼 이상하게 이 반응에는 이 촉매가 잘 들더라.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개발돼가지고 그 촉매를 기준을 해가지고 얘도 집어넣고 또 딴 거 집어넣어가지고 넣었는데 반응이 좀 더 활성화되네? 그럼 또 새로운 촉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촉매가 이게 학문으로서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한 2000년대 넘으면서 인기가 사라져요. 모든 석유화학 제품들도 이미 다 개발되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70년대, 80년대 석유화학 제품도 개발되었고 촉매라는 게 아까 무슨 산소처럼 1+1은 2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 어디고 이상한 물질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문에 좀 이렇게 힙각한 학문이다 보니까 석유화학이 이제 그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촉매 제일 불러 비금속 촉매 부를 때 그다음 제올라이트 촉매, 본체 촉매 이렇게 부르지 그냥 특별히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매는 기능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것은 석유 제품, 아까 원유에서 그제 혼합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물질들을 아까 분자로 분리를 한 다음에 아까 촉매반 이게 납사 크래킹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 크래킹이 아까 자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잘라가지고 2개짜리로 자르면 에틸렌이 되고 3개짜리로 자르면 프로필렌, 4개짜리 부탄이에 납사 크래킹. 이 석유는 긴 C 채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 유분이라고 보고 얘네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합성수지라든지 우리가 일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이 이런 그 카테고리 안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석유화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그래서 아까 석유화학은 밸류체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 C2는 C2 반응이 있고 C3는 C3 반응이 있고 C4는 C4 반응만 있다고 했는데 에틸렌은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가 2개짜리 물질을 에틸렌이라고 하고요. 에탄은 꼬리가 1개 있는 거, 2개는 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이 2개짜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가 잘라져가지고 다른 물질들 연결시키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들잖아요.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잘라지면서 다른 에틸렌하고 이제 반응이 이렇게 얘가 잘라져가지고 2개 붙지, 그지?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잘랐거든요. 그렇게 반대가 이제 해서 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아까 여기가 잘려져가지고 팔이 생기면서 다른 거하고 붙어가지고 쭉 C2 연결되는 게 그 폴리 에틸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농협 필름이라든지 전선, 성형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보시면 되고 로우 덴시티 해가지고 얘네들은 좀 헐렁헐렁한 구조가 되어 있고 얘네들은 좀 빡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HDP,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C가 붙으면 C가 반응을 하면은 EDC, 그죠? 에틸 다이클로라이드 가지고 비닐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탄올이라든지 알데히드. 그래서 에틸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납사 크래킹이 있는 회사 대한유화,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NCC, 하나토탈에서 에틸렌을 구해다가 각각의 이제 이 회사들 하나케미칼, 토탈 뭐 얘네들은 LDP도 만들고 그지? 그다음에 HDPN 만들고 그다음에 그 비닐 하나케미칼 LG화학에서 만들고요. 그다음 알코올 알코올 회사에서 얘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원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에틸렌 보면은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에틸렌 글리콜은 용매 통화에는 용매로 많이 사용됩니다. 용매뿐만 아니라 반응을 되는데 얘가 이제 저희들 제품 만드는 PTA하고 글리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만드는 에스테르 물질을 만드는 것들고요. 옥사이드는 다양한 화학 제품들 얘가 끊어져가지고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폴리에틸렌 그 얘거든요. 맨 처음에는 독이 학자가 독극물을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밑에 하얀 물질들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새로운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새로운 물질이다 하고 끝났는데 1933년도에 아까 1933년도면 기억해야 되는데 석유화학이 이제 정제되기 시작하면서 화학이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CI라는 회사에서 아까 그 에틸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틸렌을
고온 고압에 한번 반응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얀 물질이 형성이 되더라. 아, 이 물질이 뭐지? 이제 33도 수비화학 제품에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형성될 때니까, 아, 이게 폴리에틸렌이구나. 원자 구조도 이제 밝혀지게 되고 하면서 이 제품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전련체로서 많이 사용돼요. 예. 전쟁의 군수물자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63년도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촉매를 안 쓸 때는 고온고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게 1000kg 정도 돼요. 압력. 실험실에 그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본 거지. 벤제고리가 있으니까, 시고리가 있으니까. 근데 1963년도에 지글러하고 나타난 사람이 이런 촉매를 섞어가지고 해보니까 상온에서 반응이 되는 거예요. 1000kg 넣었는데, 아, 상온에서 반응이 되더라.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상온에서 반응이 되고 그 공정을 만든 게 지금 폴리에틸렌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라스틱 공장에 많이 쓰는 게 지글라타 촉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개발한 촉매 이 두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원리는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그러니까 1000kg 정도 압력을 넣어야 반응하는 것이 촉매를 넣었더니만 상압에서 반응이 되더라. 이때는 이게 로우 덴시티라 가지고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좀 불안했는데 촉매로 반응하니까 일렬로 쫙쫙쫙쫙쫙 확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이 덴시티 플라스틱처럼 아까 옛날에는 비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이 자동차 같은 단단한 물질이 형성이 되는 게 촉매를 사용해서 개발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에틸렌 얘가 또 화학 반응이라든지 촉매의 역할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필렌도 똑같아. 3개짜리. 네, 하나, 하나, 둘. 네, 3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에틸렌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한 개가 끊겨가지고 쭉 연결된 게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보면 되고, N이 붙는 게 AN 화학 제품들, 그 다음에 옥탄올, 부탄올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제품들이 이루어지고, 프로필렌은 태광이라는 대한민국과 SK 종합 쪽에서 원료를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필렌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다양한 제품, 플라스틱이라든지 가소제, 아크릴 섬유로 만드는 회사들이 아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탄이는 주로 어디 사용되냐가 4개짜리인데 고무 쪽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고요. 이쪽이 제품을 만드는 데가 고무석유, 그러니까 4개짜리 실을 받아가지고 고무를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ABS 수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 체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화학 제품들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벤젠골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 벤젠은 주로 어디 사용했냐니까 스티로폼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죠? 제품 포장하는 용기로 쓰는데 많이 사용되고, 이게 부피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보면은 단단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고무라든지 폴리스티롤루션, 현대 AP 쪽에서 제품을 만들어 쓰고요. 그 다음에 ABS 제품으로 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PX, 즉 자일렌, 톨렌은 우레탄 수지로 사용되고, 올레핀은 가소제, 파라자일렌은 폴리에스터 원료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일렌은 아까 NCC 공장, 고모석이라든지 SK에서 PX를 받아가지고 PTA, 폴리에스터 섬유로 PX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관계된 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S, CO 라든지 메탄올, 얘네들은 석유화학 제품인데, 아까 밸류 체인 유용한 제품은
보다는 그 화학 제품 하나하나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오하고 반응해서 토산을 만든다든지 벤이라든지 그 MTBE라고 해가지고 휘발심까지 해가지고 옥탄가 높이는 원료라든지 카본 블랙, 러버 만드는 데 이제 까맣게 들어가가지고 탄성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물질들, 약간 첨가제, 이 화학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주요 화학 반응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료에서 그죠? 나프타를 뽑아가지고 나프타가 이제 아까 촉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BX 부타디엔을 만들고 이 제품들이 그러니까 에틸렌 프로필렌은 주로 프로스펙에 많이 활용이 되고 부타디엔 합성 고무, 그 벤젠이라든지 BTS는 합성 원료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은 이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석유화학에 많이 이용을 되고 그 아까 CO라든지 메탄올 같은 그 짧은 그 화학물들은 파인 케미칼이라고 메탄올 초산, 약품이 되겠지. 약품 쪽을 만드는 정밀화학이라고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 어디 가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정밀화학 제품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원료가 아까 정류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석유화학이 아까 그 원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제품화 돼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미중 그 갈등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성장 요즘에 석유가 많이 요동을 치지. 그래서 석유화학이라는 게 석유의 그 수급 밸런스를 해가지고 제품들이 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세일가스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료는 뭐랬습니까?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드는 건데 이 세일가스는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에서 만드는 것보다 싸요, 가격이. 그래서 100불 넘으면은 이 세일가스가 기반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고 80불 이하가 되면은 NCC 제품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요즘은 한 석유가 80 되지. 그게 뭐냐면 세일가스 경쟁력이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크루드 오일에서 아까 원유에서 나프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막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지금 중동에서 뭐냐면 이 원유에서 나프타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틸렌 프로필렌 BTS 만드는 공정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어떻게 그 석유화학 산업에 그런 영향을 미칠지 또 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제 환경 규제에 의해 가지고 그걸 순환시켜서 재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실제 석유화학의 이제 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데 전자라든지 석대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의 형성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 보는데 좀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첫날 너무 많은 걸 피곤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품들이 어떻게 반응이 생성되었다는 거 이해하시고 내일 할 거는 그러면은 내일 할 거는 뭐냐면 석유화학이 발전이 되었는데 아까 화학만 했잖아요. 반응. 근데 그게 제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화학하는 화학자들이 그런 제품을 못 만들어요. 기계를 모르니까. 그러면 기계과 애들이 석유 제품을 만드느냐? 벤젠 고리만 나오면 머리 아프잖아. 화학 안 배우면 머리 아픈 것처럼. 그래서 석유화학이 언제부터 생겼냐니까 이 석유가 개발되면서 화학 제품을 진짜 공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석유화학이 화학과하고 기계과를 합쳐서 석유화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화공과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화공과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은 어디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컨버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도 화학 배우고
기계 배우고 일체 역학 배우고 그 다음에 뭐죠? 반응의 설계라든지 뭐냐면은 자연에 있는 물질들을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공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죠? 그 반응이 되지만 그 반응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처음에 이야기했던 총매를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화학공학이라든지 석유화학에 계신 분들이 이 사고를 많이 넓혔으면 좋겠어요. 심사와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내 전공은 이거라 생각하지 말고 석유화학이나 아까 석유화학부터 제품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나중에 원가 개념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건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싸게 만들 거냐, 어떻게 에너지를 합리화하게 될 거냐. 그러면은 화학, 물리, 뭐 기계, 재료 뭐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자기화 되어야 대한민국의 석유화도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석유화 보면은 처음에 라이센스 지었던 공장보다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학공학이 새로운 솔루션을 이제 컨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산업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좀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일은 그런 장치 그러면 그런 화학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첫날부터 너무 화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빡빡한 감도 있는데 오늘 교육했던 내용을 한번 뜯어보시고요. 내일 한번 다시 리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화학 공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화학 공장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